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벌과 천운을 동시에 겪고 신이 있다는 걸 믿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제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제 팔자가 날 때부터 기구했던 건 아니랍니다. 저는 시골 유지 가문의 유복한 집안에서 금지옥엽 외동딸로 태어났거든요.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많아서 저희 부모님은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워낙 근면 성실하신 분들이라 밤낮 없이 열심히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이 닥쳐왔어요. 저희 농가 창고에 큰 불이 났거든요. 그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전신 화상을 입은 것도 모자라 한쪽 다리까지 잃는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저희 창고에서 번진 불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까지 태우는 바람에 보상금으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됐거든요. 그날의 화재 사고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답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공부하는 것밖에 몰랐던 여고생이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됐거든요. 전교 10등 밖으로 떨어진 적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라서 위안 삼으며 살았는데 30대 초반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어 외롭고 마음이 약해졌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철없긴 했지만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만 믿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번 돈을 다 생활비와 아버지 치료비로 다 쓴 상태라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홀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반대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였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동갑이지만 이상하게 제 나이만 결혼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시어머니의 애착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란 존재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질투요. 그때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순진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 아침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아침에 꼭 따뜻한 새밥에 새국을 먹어야 한다고요. 기분 나쁠 때마다 멀쩡한 세탁기 내버려 두고 꼭 손빨래를 하게 하셨고요. 한 번은 화장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세숫대야로 물을 뿌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눈물바람이었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참고 버텼어요. 신혼 초에 남편이 저밖에 몰랐거든요. 저녁에 방에 들어가면 힘들었겠다고 팔다리 주물러주며 위로해 주었거든요. 자기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독립시켜 주겠다는 사탕발림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입만 살았던 게 어이가 없는데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빨리 애 낳으라는 독촉을 많이 하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는 연달아 3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일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구박도 더 심해졌어요. 제가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으신지 애도 못 낳는 게 밥이 들어가냐고 먹던 밥을 빼앗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자 제 편을 들며 절 위로해주던 남편도 어느 순간 방관자가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국 임신에 성공해서 예쁜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빨리 아들 낳으라고 또 재촉과 구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엔 저도 맷집이 세져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때 같이 싸우곤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구석에서 노는 주부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일찍 들어와서 남편 밥 차려야지. 아이 데리고 문화센터 다녀왔어요. 촉감놀이 같은 걸 많이 해줘야 아이 뇌가 잘 발달한대요. 쓸데없는 짓 좀 하고 다니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애들 똑똑하게만 잘만 키웠어. 네 남편도 응? 맨날 1등만 해오고. 남편 학교 다닐 때 10등 안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던데요. 운동회 그것만 하면 맨날 1등을 해왔다고. 걔가 멍청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까는 똑똑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그래도 걔는 너같이 고졸 아니고 대학도 들어갔어. 저는 고졸이지만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는걸요. 근데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못 간 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교육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고요. 네 남편 죽어라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 다 네 딸한테 쓰겠다고? 식충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늘었네. 아이 유치원 가면 저도 다시 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자꾸 그렇게 막말하시면 아이 교육상 안 좋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 혼자라 참았는데 아이한테까지 막말하시면 저 진짜 못 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희 독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도 없는 니까짓게 무슨 수로 독립을 해? 아이 위해서라면 빚내서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나갈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면 이혼을 해서라도 나갈 거고요. 그럼 이자료 받아서 월세방 정도는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손녀 계속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어머니는 막말을 조금 줄이시더라고요.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 시집살이였지만 저는 그래도 딸 키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두 사람 다 제 눈치를 보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평소 사이좋은 모자가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신경 끄라고만 하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재우고 나온 저를 주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술상까지 봐놓으신 게 어째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너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 네? 갑자기요? 그럼 애는 어떡하고요? 네가 일하는 동안 내가 보고 있으면 되지.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 없는 동안 저희 딸 구박하시려고요? 걔는 네 새끼인 것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내 새끼야. 하나밖에 없는 내 손녀딸인데 내가 구박을 왜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애가 크면 클수록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미리부터 준비해야지. 갑자기 구박의 레파토리가 180도 바뀌어버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매번 집에서 내조자라고 아들 낳으라는 말만 하시다가 갑자기 돈을 벌어오라니.
하지만 아이가 클수록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말에는 공감이 갔습니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남편 월급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아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아이를 두고 나가려니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결혼 전에 제가 다니던 공장이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다시 그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첫 월급 받은 날은 내복을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사오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딸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돈 타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우리 집이 망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의 비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밝혀졌습니다. 걱정은 차치하고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니 좋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만 보다가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다시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젊었을 때 하던 가락이 있어서인지 저는 공장에서 금세 다시 자리 잡고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얼른 내 집 마련에 독립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니 더 신나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고 잔업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열심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과 출장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 챙기랴 내일 하랴 바빠서 별다른 의심은 안 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냥 우리 남편 일하느라 힘들겠다는 걱정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빨간 미니스커트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우같이 생긴 여자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을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이혼한 뒤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불쌍해서 말 못하고 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라면 응당 들킬까봐 본부인을 피해 도망다니고 걸리면 머리채 잡히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이혼을 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던 저는 그게 진짜면 집에 가서 삼자대면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칠 줄 알았던 여자가 바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당당한 태도를 보니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내 남편을 믿고 싶었기에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누구냐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해주기를 바랐는데 나란히 집에 들어서는 저희 두 사람을 본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자기야,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처리 못하고 계속 질질 끄니까 답답해서 왔지. 내가 당신 마누라한테 다 이야기했어. 이혼해달라고.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어쩔 수 없네. 안 그래도 오늘 다 이야기하려고 했어. 여보, 우리 이혼하자.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나는 어머니가 다 이야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그럼 이게 다 사실이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야? 그래. 미안하지만 나 이 사람 만난 지 1년 넘었고 이 사람이랑 나 서로 사랑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년에 다시 결혼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걸 어쩌겠어. 그냥 시원하게 이혼해줘. 아이도 당신이 키워도 돼. 이런 미친 자식. 겨우 저런 여자 때문에 아내에 이어 자식까지 버리겠다고? 네가 인간이니? 저 원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결혼은 제가 깬 게 아니라 원래 깨졌던 거잖아요. 둘이 잠자리 안 한 지 1년도 넘었다면서요. 그게 부부예요? 그때 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상간녀의 뺨을 때리신 것이죠. 상간녀의 한쪽 얼굴이 빨갛게 부은 것을 보니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너, 뚫린 입이라고 어디 말을 함부로 해. 너는 뇌도 없고 양심도 없냐?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감히 그딴 소리를 씹으려. 엄마 미쳤어? 무식하게 어디다가 손을 대? 어떡해. 벌써 얼굴 빨개졌다. 세상에, 내가 어디 저런 반푼이를 낳았는지. 정신 차려 이놈아. 네 아내는 얘야. 엄마도 이 사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했잖아. 며느리 바꾸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자기가 손자 낳아줄 수도 있는데 왜 그래? 손자 10트럭을 가져와도 필요 없으니까 그 불려시 같은 여자 썩 치우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진 절대 저런 가시나 우리 집안에 못 들여놓는다.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여자가 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똑같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려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 손을 턱 잡았습니다. 미쳤어? 어디다 감히 손을 올려? 저 아줌마가 먼저 날 때렸잖아요. 늙으면 사람 함부로 패도 돼요? 그딴 짓 해놓고 뺨 맞을 생각도 못했어? 어머님이 먼저 때리신 걸 다행으로 알아. 안 그랬으면 내가 너 같은 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게 흠씬 두들겨 패줬을 테니까. 지금 보니까 멍청하고 파렴치한 게 둘이 수준이 똑같네. 널 보니까 정신이 확 차려져.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다 못했어. 저런 쓰레기 때문에 허비한 내 인생이 아까운데 네가 수고해준다니 고맙다. 근데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지. 니네 환상의 쓰레기 커플 나한테 이딴 짓 한 거 후회하도록 확실하게 복수해줄 테니까 기대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세숫대야에 가득 담은 물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뿌리며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맞았던 물을 남편이 맞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엉엉 우시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죽도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지만 제 앞에서 울며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수없이 외도를 저질러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아이의 첩을 집까지 들이신 적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상상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아들에게 집착하며 살아오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남편과 똑같은 짓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저놈이 지아비랑 똑같은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산다니. 저는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사실 난 얼마 전부터 먼저 알고 있었어.
저놈이 집에 하도 늦게 들어오기에 이상해서 핸드폰을 뒤졌더니 저 여자 사진이 있지 뭐냐. 얼마 전에 저놈하고 싸웠던 것도 그래서란다. 저한테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어떻게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린 줄 알고 너 모르게 정리시키려고 했지. 그래서 헤어지라고 내가 그렇게 타일러 것만 정신을 못 차리네. 역시 가족 배신하고 바람 피우는 놈들은 다 똑같은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일 시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혼하고 혼자 살려면 너도 일이 필요하잖니. 내 자식이지만 나는 절대 용서하라는 소리 못한다. 넌 1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해서 네 인생 찾아. 바람 안 피우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놈은 없다고 하잖니. 지금 어떻게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저 놈은 또 널 배신할 거야. 넌 절대 나처럼 살지 말고 이혼해라. 그제서야 몇 달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후 저를 볼 때마다 돈돈거리셨던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혼하고 나서 제가 자립해서 살 수 있게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던 거죠. 네가 원한다면 애는 두고 가도 된다. 혼자 아이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친엄마처럼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아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아이는 무조건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 가정을 망친 남편이랑 상간녀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 줄 수는 없죠. 사실 저는 상간녀가 찾아온 날 집에서 나눈 대화를 전부 녹음했거든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TV 드라마 속 주인공이 이혼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받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켜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던 거예요.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저는 얼마 안 되는 남편의 재산을 탈탈 털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냈죠. 제가 받은 상처를 다 보상받을 순 없었지만 어쨌든 일이 끝나니 저와 딸이 자립할 수 있는 만큼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상간녀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렇게 못된 여자가 순진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유치원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유치원에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그 일로 상간녀가 유치원에서 잘렸는데 학부형 중 한 명이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유치원과 학부형들에게도 순식간에 상간녀의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죄취업길이 거의 막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데 속이 조금은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더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혼자 아이 키우림도 부족한데 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자 저는 아이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진작 상간녀 집에 들어가서 안 들어온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간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하셨는지 시어머니 얼굴이 반쪽이 되신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짐을 다 꾸려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잘 살라며 쌈짓돈 5천만 원을 내주시더군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일단 이걸로 전세방이라도 얻으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자기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아들보다도
자기를 더 잘 챙겨주는 저한테 항상 고마웠다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데 그동안의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걸로 그 집안과의 연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연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지독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 사건은 이혼 후 14년이 지났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느라 가중고생 다 하고 산 건 이루 말로 다 못하죠. 그래도 저희 딸은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자라주어 고등학교에 입학했답니다. 아빠 없이 자라서 힘든 게 많았을 텐데도 티 한 번도 안 내고 밝고 착하게 자라준 기특한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밖에 모르는 효녀라서 딸 키우는 보람과 재미에 매일 행복했죠. 저는 공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아 어느새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덕분에 연봉도 많이 오르고 따르는 직원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그때쯤에는 집안도 일도 안정되어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희 딸이라는 보물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KTX를 타고 갔다가 올라오던 길이었죠. 서울역 한복판에서 노숙자분들끼리 싸움이 났더라고요. 폐지를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절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꾀죄죄한 얼굴에 다 해져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낯익은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전 시어머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부르자 뒤늦게 저를 보신 어머님이 갑자기 36개 주랭랑을 치셨습니다. 그 작은 몸에 어떻게 그런 스피드가 나오는지 그 밤에 한 10분을 달린 것 같아요. 겨우 붙잡으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지시기에 처음에는 창피해서 연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 봐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놀란 저는 급하게 119를 불러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간암 말기 환자시더라고요. 다시 보니 얼굴빛도 거무튀튀하게 안 좋고 몸도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연락은 없어도 어딘가에서 잘 사시겠거니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만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이혼할 때 아들 대신 제 편 들어주신 분이잖아요. 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쌈짓돈까지 싸주셨던 걸 생각하니 차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시가족과 연락을 다 끊고 번호까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든 친척들이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은커녕 지갑도 없는 상태시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남아 밤을 새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덕을 쌓으면 우리 딸한테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쩌나 전전긍긍했는데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더라고요. 깨어나서는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우셨습니다. 그냥 두고 가지 그랬어. 나 같은 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병간호까지 하고 있냐. 너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아주 한결같이 착해 빠졌구나. 환자를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가요. 어머님 아니고 처음 보는 할머니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간암 말기라니. 그렇게 됐어. 너 괴롭힌 죄로 천벌을 받은 모양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머님 지금 상태 심각하다는데
그 귀한 아들이 대체 뭐 하느라 어머님 건강을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그 자식 이야기는 듣기도 싫다. 너랑 이혼하고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 상간녀랑 기어코 재혼을 하더구나. 아들도 상간녀도 다 직장을 잘려서 돈이 없으니 나한테 빌부터 살았지. 그런데 둘이 매일같이 나한테 돈 내놓으라며 구박을 하고 난리를 치더구나. 세상에,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친정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거든. 근데 걔들은 돈이 생겨봤자 술 먹고 놀면서 쇼핑하고 도박하느라 금방 다 써버려. 그래서 안 주려고 했는데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주면 또 돈을 날리고 오고 또 나를 괴롭히고의 반복이었어. 그 사람이 어머님을 괴롭혔다고요? 설마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잘했잖아요. 그 불려시랑 결혼하고서는 변했어.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개차반이 되더구나. 돈도 안 준다고 나를 방에 가두고 밥까지 굶겼다니까.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래도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나중에는 나를 아예 정신병원에 넣더구나. 간신히 병원에서 나와서 아들 피해 도망다니다가 노숙자 생활까지 하게 된 거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좀 멍청하고 철없기는 해도 그런 폐륜 인간까진 아니었는데 어머님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상간녀와는 14년 동안 이혼도 하지 않고 잘 살았다니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나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지. 질투가 나긴커녕 그때 바로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냥 아들에 이어 며느리한테까지 두 배로 시달리며 살았을 시어머니가 짠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출근하기 전과 퇴근한 후에 병원에 꼬박꼬박 들러 시어머니를 병간호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요. 의사와 제가 계속 항암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빨리 다 끝내고 싶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팔팔하시던 양반이 기운이 쏙 빠져서는 인생을 다 포기하신 눈치더라고요. 지켜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의사는 이제 간이식밖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증을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 몰래 검사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혈액형부터 달라서 이식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은 채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 병실에 갔는데 문 밖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누워만 있지 말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돈! 내가 돈이 어딨어 이놈아. 네가 싹 다 가져갔잖아. 그거 말고 더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엄마 자꾸 이러면 또 정신병원에 넣는다? 너 정말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원래 이런 놈 아니었잖아.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릴래? 아직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잖아. 맨날 말로만 죽는다. 엄마야말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내가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칼이라도 맞으면 좋겠어? 돈 내놓으라고. 돈! 내 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전 남편은 14년 전보다 한참 늙고 살이 잔뜩 쪄서는 인상도 뺀질뺀질 눈구렁이 같이 변해 있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만났으면 못 알아봤을 정도였으니까요.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암에 걸린 어머니한테 돈 타령이나 할 수가 있어?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 입원시킨 거야? 그래, 오죽하면 이혼한 전 며느리가 챙기게 만들어. 너희 엄마잖아. 너 하나만 보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냐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혼했으면 끝이지. 괜히 마음 약할 때 잘 보여서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들러붙는 거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생각하는 게 정말 진짜 천박하기 짝이 없다. 너 빨리 가서 검사부터 받아. 너희 어머니 간이식 받으셔야 한대. 이식? 내가 그딴 걸 왜 해? 나 아직 맹장 수술도 안 해본 몸이야. 엄마 어차피 말기라 살기 힘든데 나까지 괜히 피 볼 수 없지. 와, 네가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쓰레기 됐구나.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딴 소리를 해? 현실을 직시해야지. 엄마 얼마 못 사니까 죽기 전에 나한테 돈을 넘겨야 한다니까. 노인네가 어디 이상한 데 숨겨놨으면 찾기 힘들 수도 있다고. 야, 그러니까 네가 잘 설득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롤케이크를 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게 생각나서 사놨던 건데 한 입도 안 드셔서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쓸 수 있으니 비싸도 사놓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해 있는 사이 저는 닦아주겠다며 옆에 있던 걸레도 같이 던졌어요. 걸레도 자기 친구인 걸 알았는지 그 남자 얼굴에 가서 철푸덕 달라붙더군요. 제가 비웃고 있으니 전 남편이 열받았는지 저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실수였던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계시던 병실이 6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셨는지 우르르 뛰어오셔서는 전 남편의 등짝을 난타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대부분이 저희 시어머니 연배의 어르신들이셨거든요. 폐륜안에 후레자식이네 다들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구잡이로 때리는데 무섭더라고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어느새 병원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풀려난 전 남편은 자기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소리소리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병실 안의 사람들은 다들 입이라도 맞춘 듯이 입 싹 닫으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남자가 병든 어머니한테 욕하고 아내분을 때리려고 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저도 고소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한다고 받아쳤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다 자기가 봤다고 증언해주겠다고 나서셨고요. 그러니 경비원과 의료진 누구도 전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날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속이 좀 시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나쁜 놈 언제 천벌받나 했는데 신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전 남편이 얼마 후 진짜 제대로 천벌을 받았거든요. 그 망신을 당하고 가서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던 전 남편. 그런데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얼마 안 가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상간녀까지 대동하고서 나타났어요.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을 피해서 낮에 온 것 같은데 하필 제가 그날 쉬는 날이라 일찍 갔거든요. 저는 혹시 몰라 녹음 준비를 한 채 문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도 여기 오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하라고. 재산 다 어디에 숨겼어? 어머님, 저희 그 돈 허투루 쓰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다니까요. 그냥 말씀해 주시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말년에 그렇게 욕심부리면 천국 못 가세요.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어이가 없구나. 너희 둘이야말로 지옥에 갈 거다. 무슨 엄마가 자식 지옥 가라고 저주를 해? 엄마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차피 죽을 때 돈 싸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엄마, 귀찮게 좀 그만하고 죽을 거면 그냥 빨리 죽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유산이나 남기고 좀 갑시다.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저는 또다시 문을 박차고 병실에 쳐들어갔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보자 놀라서 주춤하더라고요. 원래 무식하게 목소리 큰 놈들은 똑같이 상대해줘야 하는 거라 저도 일단 언성부터 높였어요. 편찮으신 분 앞에서 그게 대체 무슨 행패야? 경찰 부를까? 내가 내 엄마 보겠다는데 경찰을 왜 불러? 당신이야말로 이제 남인데 끼어들지 말고 꺼져. 남이 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신들 하는 짓이 황당해서 그래. 자식을 떠나서 인간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괜히 너까지 봉변당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내가 죽어야 그만둘 놈들이야. 엄마가 하도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왜 나를 불효자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돈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당신은 나이 50줄 넘어서 그러고 사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지금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드려야 할 나이야. 어머니 돈이 저희 돈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하나인 거. 그러니까 가족 아닌 분은 빠지시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가서 이식 가능한지 검사부터 받으세요. 네 거 내 거 구분 없는 게 가족이라니까 그쪽 간도 시어머니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럼 좀 떼서 기증해드려도 되잖아요. 설마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거 아니겠죠? 넌 미쳤어? 이 사람 몸 약한데 기증을 어떻게 해? 그러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내가 당장 의사 선생님 불러올 테니까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 저기요 선생님, 여기 자식들이 간기증한대요. 제가 진짜로 의료진을 부르자 전 남편과 상간녀는 허둥지둥하더니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살리는 일인데도 검사가 죽기보다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한심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겨우 두 사람을 쫓아내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힘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자식의 반응이 참담하고 상처가 되셨겠죠.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는데 그 상처가 전해지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끔찍해 아끼며 키운 아들이 저런 망나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진짜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다 싶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 후로도 출근 도장을 찍는 것 마냥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욕하고 쫓아내긴 했지만 24시간 옆을 지킬 순 없잖아요. 전 남편이 시어머니를 직접 때리거나 하는 건 아니라 아예 막을 방법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어느 날 공장일 도와주시는 자문 변호사님과 우연히 식사할 자리가 생겼습니다. 기회다 싶은 마음에 제가 슬쩍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는 분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냐고요. 그랬더니 가정폭력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폭력이 아니라 폭언이나 경제적 억압을 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면 전 남편과 상간녀를 시어머니 근처에 못 오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줄 거라고요. 이거다 하는 생각에 저는 당장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일단 병원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전 남편과 상간녀가 했던 만행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들 그동안 옆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났다며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상간녀가 와서 지랄할 때마다 제가 녹음했던 것들도 잘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가 발령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병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군요. 내 돈 빨리 내놓으라고. 아이 쓸모없는 할망구야. 돈 같은 거 없다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 둬라.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찾으면 진짜 다시는 엄마 보러 안 와? 하나뿐인 자식한테 버려지기 싫으면 빨리 말해.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와? 접근 금지된 거 몰라? 여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야, 너 웃긴 짓 했더라? 뭐? 가정폭력 특례법?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깟 법원 통지서 따위 받았다고 쫄 것 같아? 네가 뭔데 우리 천륜을 끊어? 천륜은 네가 먼저 끊었어. 이 페류나야.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지랄하면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장 나가. 하,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냐? 경찰이 뭐라 하든 법원이 뭐라 하든 엄마 하나뿐인 자식은 나야. 엄마는 암 때문에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 내가 유산으로 다 받게 될 거라고. 알았어, 이 할망구야? 아무리 나 안 주려고 낑낑대며 감춰도 어차피 그 돈 다 내 거라고. 그만두지 못해?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당신 그러다 어머니 진짜 돌아가시면 후회해. 너야말로 그렇게 알랑방귀 뀌면 돈이라도 좀 얻을까 싶나 본데 저 노인네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죽을 때 돈 싸질머지고 갈 기세다. 넌 이래봤자 남이라 한 푼도 못 건지니까 정신 차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너 같은 건 꼭 천벌받아야 돼. 결국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전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어찌나 지독한지 경찰들 앞에서도 기안 죽고 바락바락 욕하다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떠난 후로는 이상하게 한동안 조용했어요. 마음이 편하니 덕분에 시어머니 몸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경고라도 단단히 받았나 싶어 안심하려던 찰나 전 남편이 다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까지 취해서 인사불성인 채로 상간녀를 또 달고 왔더라고요. 제가 물을 들어 밖에 나갔던 사이 병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미처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 어차피 엄마 죽으면 유산으로 받으려고 안 오고 있었어. 근데 어젯밤에 왠지 꿈자리가 사납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러 온 거야. 엄마 진짜 오늘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경찰 오기 전에 빨리 좀 말해. 내 돈 어딨어? 당신 대체 어떻게 또 들어왔어?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운 아들 돈 달라고. 통장에도 없고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던데 어디다 뒀어? 아, 혹시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 숨긴 거 아니야? 거기는 안 간 지도 20년도 넘었어. 맞네, 자기야. 어머니 입술 파르르 떨리신다. 거기 숨긴 거 맞지? 야, 고마워 엄마. 내가 찾아다가 여기 나게 쓸게. 없다니까. 괜히 찾아가서 동네 망신시키지 마. 그거야 가서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겠지. 빨리 가보자, 자기야. 전 남편과 상간녀가 신이 나서 팔짱 끼고 나가는데 정말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지방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나 봐요. 과속하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아서 전 남편과 상간녀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으로 정말 천벌받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서 허둥지둥 병실로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인간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가슴 아파하시는 건 당연했죠. 시어머니 애끓는 울음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놈이 결국 벌을 받았다고 하시면서도 며칠을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셨던 시어머니 건강은 그 일로 극도로 더 나빠지고 말았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셔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졌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혹시 전 남편이 찾아오면 자기 아빠의 추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아이가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 한 번은 만나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아이에게는 하나뿐인 할머니이고 핏줄이니까요. 그렇게 14년 만에 손녀딸을 보신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딸아이를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커다란 서류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건지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더라고요. 본인의 모든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주소 하나를 따로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돌아가신 내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작은 시골 땅이 있다. 거기 있는 땅과 집,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네 거란다. 그 주소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다오. 비밀번호는 우리 손녀딸 생일이야.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 건강해지실 생각만 하세요. 내가 너희 주려고 아들놈한테 안 뺏기고 악착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꼭 주고 싶어서. 앞으로 다 해주시면 되죠. 저희는 돈보다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다음 생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태어나 주렴. 그때는 내가 정말 잘해줄게. 어쩌면 시어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실 걸 미리 예감하고 계셨나 봐요. 저 말을 유언처럼 남기시고는 딱 3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다 보니 저와 딸이 상주로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구박하고 미워하시던 그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 그때는 본인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괴롭힘에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 흘린 날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남편의 외도 후 제 편 들어주시던 모습, 쌈짓돈 챙겨주시던 모습, 미안하다며 펑펑 우시던 모습, 또 우리 딸 손을 잡고 고맙다 사랑한다 해주시던 모습이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늦었지만 어머님을 용서하고 화해한 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 후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순간이 많았어요. 미웠던 모습이 다 잊혀지니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자꾸 떠올라 너무 후회스럽고 울적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주소가 생각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야기를 따로 하신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유언장을 써두시기도 했고 남은 피부치가 저희 딸뿐이기도 해서 어차피 유산은 다 저희한테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집 주소를 따로 알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굳이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것도요. 혹시 그곳에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본인 유품이라도 남겨두셨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에 며칠 마음이 싱숭생숭하던 저는 결국 휴가를 내고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혼자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주변에 사람 사는 마을도 없는 깡촌이더라고요. 다들 도시나 읍내로 이사를 가버리고 버려진 시골 마을 같았어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힘들게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땅으로 가보니 폐가 수준의 작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친정집이었습니다. 집은 버려진 지 오래되어 옛날 TV, 장롱 같은 것만 남아있고 멀쩡한 물건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하긴 있었어도 진작 누가 털어갔겠죠.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는데 폐가지만 무섭진 않고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실 무서워서 안까지 제대로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벌레는 무서워하는데 오래된 집이라 사방에 거미줄이 가득했거든요. 결국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돌아가려던 순간 문 열린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꼭 저희 딸 사진인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흑백 사진이었는데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 저희 딸과 똑같았어요. 나도 처음 보는 우리 딸 사진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싶어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깨달았어요. 사진 속 아이는 제 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시어머니시라는 걸요. 저도 남편도 별로 안 닮아서 넌 어디서 왔냐며 신기했던 딸아이의 얼굴이 자기 할머니 판박이었던 거예요. 가져가서 아이에게 보여주면 정말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을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가지고 나온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사진이 제 손에서 떨어져 장독대들이 있는 마당 구석으로 날아가 버렸죠. 당황했던 저는 겨우 뒤쫓아가서 흙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다시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평평한 흙바닥이었는데 제 발밑에 뭔가 뾰족하고 딱딱한 것이 밟혔거든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흙을 털어내보니 바닥에 묻혀있는 것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건 바로 커다란 옛날식 금고였어요. 제가 밟은 게 돌려서 비밀번호를 맞추는 다이얼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 집으로 보낸 이유가 이거라는 깨달음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아이 생일을 넣고 다이얼을 돌렸어요. 금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금고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겨두었던 전 재산 4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를 마지막까지 지켜준 저에게 그 돈을 남겨주려고 그동안 애를 쓰셨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돌아가려던 제 눈에 갑자기 눈에 들어온 사진,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 그리고 금고 위에 떨어진 것까지 천운이 빚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신을 믿게 됐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천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천운이 생긴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제가 이거 특별히 청기 누설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꼭 천벌 아닌 천운을 내려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